여러분, 드디어 유럽 입자 물리 연구소 세른에 도착했습니다. 세른이라는 이름은 Conseil Européen pour la Recherche Nucléare라는 설립된 당시 사용되었던 프랑스의 약어로서 현재는 Organisation Européenne pour la Recherche Nucléaire, 즉 유럽 입자 물리 연구소라고 불리우고 있는 세계 최대 규모의 강입자 가속기인 LHC를 보유하고 있는 명실공히 최대 입자 물리학 연구소입니다. 이곳은 현재 20여 개의 회원국에 의해 운영되고 있는 거대 과학의 위험을 뽐내고 있는 연구소이며 20여 개국 이외에 국제적으로 수많은 나라들, 수많은 과학기관과 협력하여 연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도 공식적으로 2006년 10월 25일을 기점으로 이러한 국제협력 연구에 참여하게 되었다는 게 한국인으로서 너무나 뿌듯하고 감격스럽지 않을 수가 없네요. 이제 정식으로 협업을 맺고 그렇게 한 거는 2006년부터고요. 네. 각 대학의 그 교수님 차원에서 여기 썬과 이렇게 같이 일을 시작한 거는 91년도부터 그랬습니다. 91년도부터요? 그때 그 2+2- 그 실험을 한국의 카이스트 과학기술원하고 고려대학교에서 참여해서 그 실험을 했었죠. 그러니까 91년대부터. 자, 간단한 소개는 여기서 마치도록 하고 지금부터 과학쿠키와 함께 이 세른의 이모저모 그리고 여기에서 이루어진 연구들의 성과와 지금은 여기에서 어떤 일들이 일어나고 있는지에 관한 이야기를 함께 만나보도록 할까요? 유럽 입자 물리 연구소는 프랑스의 물리학자이자 물질의 파동성 이론인 물질파 이론이라는 기막힌 역발상으로 양자역학의 발견에 큰 기여를 한 과학자 루이 드브로이의 제안에 의해 설립된 범국가적 입자 물리학 연구시설입니다. 사이클로트론이라고 불리는 D라는 커다란 두 개의 D 모양 입자 가속판에 빠르게 교류장을 걸어 대전 입자를 가속시키는 입자 가속기를 업그레이드한 버전. 점점 빨라지는 입자들이 마치 질량이 커지는 것처럼 관측되는 아인슈타인의 상대론적 효과를 적용한 입자 가속기 사이클로트론이라는 실험 장치를 시작으로 1970년에는 슈퍼 프로톤 싱크로트론, 이듬해인 1971년에는 6.9km의 거대한 입자 저장링인 인터섹션 스토리지 링, 그리고 1989년 7월 쿠키의 생일 1989년 7월에는 대형 전자 양전자 충돌기인 월지 일렉트론 퍼스트론 컬라이더가, 그리고 2008년에는 항공사진으로만 보더라도 어마어마한 규모 27km라는 세계에서 가장 크고 가장 강렬한 에너지를 가진 입자를 충돌시킬 수 있는 입자 가속기인 Large Hadron Collider 강입자 충돌기가 건설되었습니다. 이들은 각 시대, 각 용도에 걸맞게 여러 실험들을 수행하기에 이르렀고 그 방대한 데이터들을 효과적으로 관리하기 위해 1990년에 이르러 썬은 자체적으로 인터넷 솔루션을 개발해내는데 성공하게 되며 이 솔루션을 통해 데이터의 우수하고 효율적인 수집이 가능해지게 되었습니다. 놀랍게도 이 솔루션은 현재 우리가 전 세계에서 공용으로 사용하고 있는 세계 최대의 웹 브라우저인 월드 와이드 웹, 우리가 평소에 아무렇지도 않게 사용하고 있는 홈페이지 앞쪽에 세 개의 타이핑 www입니다. 과학을 잘 모르는 사람들 입장에서 썬에서 어떤 이뤄낸 업적 중에 가장 와닿는 업적은 월드와이드웹이지 않을까 싶다라는 생각을 했어요. 그 월드와이드웹에 관련된 그 썬에서의 업적 간단하게 소개해 주실 수 있어요? 저희는 아무래도 대규모로 모여서 물리학자들이 연구를 하는 연구 분야예요. 전 세계 대부분 다 자기의 직장, 소위 말해서 대학이라든가 연구소에 직업을 가지고 있고 거기에서 연구를 진행하고요. 네.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물리학자들이 빠르고 간편하게 자기가 얻어낸 지식들과 이런 것들을 소통하느냐의 측면에 굉장히 어려웠거든요. 지금은 그래도 인터넷이라는 것이 발달을 했었지만 옛날에는 전화나 뭐 이런 걸 갖고 해야 되기 때문에 굉장히 불편했죠. 그리고 문서라는 것, 이런 것들 하다못해 그림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공유하고 이래야 되는데 그런 것들이 수월치도 않고,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어떻게 우리가 알아낸 지식들을 서로 공유를 하고 그것들을 서로 비교해 분석해 가면서 서로 연구를 같이 진행하느냐에 대한 것은 굉장히 큰 화두였어요, 이전서부터. 그러니까 제가 그 대학원생 됐을 때 그러니까 이제 그때가 90년인데 비트넷이란 그 네트워크 시스템이 있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우리 입자 물리 실험하는 사람들이 대부분 썼던 게 데크넷. 유닉스가 쓰는 오퍼레이팅 시스템이 인터넷이었어요. 그래서 그 세 개의
네트워크가 싸우고 있었는데 아, 약간 경쟁사였겠네요. 우리 분야는 중요한 게 네. 이게 사람들이 다 흩어지기 때문에 빠른 커뮤니케이션이 아주 중요했어요. 그래서 논문 플러스 논문에 나온 결과 그 그래픽 이미지를 네. 오퍼레이팅 시스템하게 무관하게 어디서든지 다 공유할 수 있는 그런 문서 소통 툴을 만든 거예요. 문서 소통 툴. 문서를 예. 어디에서나 공유할 수 있는 예. 그렇죠. 사이언티픽한 문서만 공유하려고 그렇게 만들었는데 네. 이제 알고 보니까 이게 사이언티픽한 것뿐만이 아니라 뭐 박물관에 있는 정보라든가 네. 전 세계 모든 정보들이 다 그렇게 쉐어하는 게 필요하니까 그래서 이제 아주 그게 인기가 높아서 인터넷이 모든 네트워크를 다 누르고 강자가 됐죠. 다 치고 올라오고. 예. 그래서 인터넷이 지금 퍼진 이유도 정확하게 그 목적과 그 니즈와 부합을 해서 그 니즈에 맞게 우리가 툴을 개발을 했는데 그게 우리뿐만이 아니라 모든 전 세상의 사람들을 하나로 연결해 줄 수 있는 내용이 된 거죠. 그래서 그 부분들이 굉장히 유용하다는 건 사실 우리는 우리 거에만 관심이 있으니까 뭐 니들끼리 얘기를 해라 뭐 전혀 관심이 없어요. 근데 다른 사람들한테도 유용했던 거죠. 그러면서 본격적으로 사용이 됐고 대부분 기초과학이라는 것에 대한 측면은 그렇습니다. 우리가 기초적인 과학적인 분야에 대해서 툴도 개발을 하고 연구를 통해서 우리가 알아내고 싶은 지식이 있고 거기서부터 알아낸 지식을 바탕으로 세상에 널리 이롭게 하는 거는 우리가 하는 역할은 아니고요. 홍익인간은 다른 사람이에요. 다른 분들이 훨씬 더 아이디어 좋으신 분들이 그런 거에 관심 있는 분들이 퍼뜨리시는 거죠. 그래서 그것뿐만이 아니고 사실 굉장히 많은 다양한 것들이 있긴 있는데 네네. 대표적으로 모든 분들이 거의 다 알고 계신 것이 이제 월드와이드 웹인 경우죠. WWW는 1989년 팀 버너스-리에 의해서 기획되고 운영된 방대한 실험 데이터를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해 고안된 인터넷 솔루션으로 출발했습니다. 스티브 잡스가 애플에서 해고된 뒤 설립했다고 알려지는 회사 넥스사의 컴퓨터를 이용해 직접 웹 코드를 디자인하였던 그는 1990년 첫 번째 웹사이트를 탄생시키는데 성공해내게 되면서 하이퍼링크, 하이퍼텍스트 기반의 놀라운 연결성을 기반으로 전 세계 핵물리학자, 입자 물리학자들의 교류의 장을 열면서 세르는 아주 효과적인 연구의 장을 보유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여기서 하나 정말 놀라운 사실은 만약 팀 버너스-리가 이 WWW에 대해 특허를 출원했다면 지금 전 세계에서 널리 범용되고 있는 이 놀라운 솔루션인 WWW에 대한 개런티만 해도 엄청난 부와 명예를 얻을 수 있었을 텐데 팀은 그 선택권을 가볍게 버려버리고 누구나 아무런 제약 없이 마음껏 이 솔루션을 쓸 수 있도록 할 수 있는 허가를 세르로부터 받아냈다고 합니다. 정말이지 과학자들의 이런 세상의 발전을 도모하고자 하는 이런 선한 영향력은 어느 세대, 어느 과학자에게나 있는 것 같아요. X선을 발견한 렌트겐도 그렇고 정말 대단하지 않나요? 그러니까 선 측에서 우리가 독자적으로 특허를 내는 그런 건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우스갯소리를 하는 말이 월드와이드 웹을 우리가 그걸 다 공개를 했거든요. 네. 그걸 공개를 안 하고 특허를 내놨으면은 그러면은 지금 우리 연구비 때문에 전혀 고민할 필요가 없다. 거기서 받은 그 라이센스 피만 해도 전 세계가 지금 다 쓰고 하지만 이 업적은 언제까지나 실험을 관리하기 위한 솔루션이었을 뿐 본격적인 건 이제부터입니다. 지금부터 만나보시죠. 이것들이 바로 선에서 이루어졌고 앞으로 이루어질 입자 물리학의 과거와 현재 그리고 미래입니다. 세른이 일궈낸 업적 중에서 W 보손과 Z 보손을 발견해낸 게 어떻게 보면은 정말 역사적으로 가장 핫한 것 중에 하나라고 알려져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힉스 보존도 그렇지만 어떻게 발견했어요? 더블 보존, Z 보존? 소위 말하는 표준 모형이라는 그 개념이 이론적인 분야가 이제 연구가 되고 그리고 우리가 지금 현재 쿼크나 렙톤 같은 10-18m 정도의 스케일에 대해서 좀 더 이해가 진행이 되고 그러니까 원자 이내에 들어가서 그런 것들이 이해가 진행이 되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우리가 그런 입자들이 존재를 해야지만이 이러한 현상을 설명할 수 있을 거다라는 것에 대한 그 이론적인 측면의
기존의 뒷받침은 있었어요. 그래서 이거를 어떻게 발견을 해낼 것인가에 대해서 이런 게 만약에 이런 성질을 가지고서는 존재를 한다면 얘를 어떻게 발견할 것인가에 대해서 고민을 하다가 오케이, 이런 큰 가속기를 짓고 에너지를 이 정도에 해서 하게 되면은 얘가 만약에 이런 성질을 가지고 있으면 나올 것이다 라고 예측하고 진행했던 거죠. 그때는 이제 어느 정도 이론이 이미 그것들을 예측하는 단계에 왔었고, 예, 지금 우리가 직면하고 있는 문제들은 이론으로 설명이 불가능한 문제들이 굉장히 많아서 실험에서 어떤 새로운 발견을 해줘야지 그 이론이 또 다른 예측을 제대로 해주고 그렇게 해서 앞으로 나갈 수 있는 단계인 것 같아요. 그래서 어떤 때는 실험이 좀 더 앞서 나오고 이론이 앞서 나가고 이런 것들이 좀 주기적으로 반복이 되고 하는데, W 보존이나 D 보존 같은 경우에는 이론이 좀 많이 앞서 나갔던 시기죠. 이론이 그 어떻게 보면 예측 값을 완전히 어느 정도는 다 만들어 둔 상태에서 이걸 어떻게 발견을 해야 될지에 대한 예, 어느 정도 그런 스토리가 되는 거죠. 현재까지 세른이 세운 업적들 중 가장 베스트를 꼽자면 역시 W 보손과 Z 보손을 꼽지 않을 수 없습니다. 양력, 즉 방사성 붕괴에 관여하는 아주 작은 거리에서만 작용하는 미지의 힘인 약한 상호작용력을 매개하는 게이지 보손, 즉 매개 입자들인 WZ 보손의 발견은 1930년대 중반 핵물리학자인 엔리코 페르미에 의해서 최초로 시도되었습니다. 그는 베타 붕괴에 관한 과학을 연구하던 중 붕괴 진행 과정 중에 반드시 개입하는 힘의 존재를 예견하였고, 페르미가 예측해 사용했던 방법을 이용해 뮤온의 붕괴, 파이온의 붕괴 등 다양한 현상들을 잘 설명할 수 있다는 사실을 과학자들은 알게 되면서 원자핵 속에서 작용하는 힘의 존재가 두 가지, 강한 상호작용력과 약한 상호작용력으로 명확하게 구분된다는 사실을 깨닫게 되었죠. 이후 이 작은 세계에 관한 연구는 표준 모형을 만들어내는데 커다란 아이디어를 제공한 과학자인 머리 겔만, 양자들 사이의 수많은 경우의 수를 매끄럽고 직관적인 하나의 도형으로 보여주는 파인만 도형을 만들어준 과학자인 리처드 파인만 등 수많은 물리학자들의 노력이 지속되었고, 결국 1967년 이 모든 지식들의 결정체로서 양력을 상호작용하는 존재인 W 보손과 Z 보손이 처음으로 언급된 스티븐 와인버그의 논문 렙톤의 모형이 발표되게 됩니다. 당시 W 보손과 Z 보손을 발견하기 위해 사용되었던 세른의 가속기는 바로 이 SPS였습니다. 이 SPS는 약 400기가 일렉트론 볼트에 이르는 매우 빠르고 강력한 양성자를 만들어낼 수 있는 가속기였죠. 이 정도의 입자를 출력시키기 위해서 세른은 1964년부터 약 10년 동안 무려 11억 5천만 스위스 프랑을 소비했다고 합니다. 엄청난 시간과 자본이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지속적으로 가능성을 탐구해 나갔던 과학자들은 결국 1969년 양성자 속 쿼크의 존재를 규명하게 되었죠. 1974년에는 새로운 쿼크의 존재를 의미하는 중간자를 발견하게 되었으며, 이어지는 1975년에는 3세대 입자들인 타우원, 1977년 바다 쿼크의 발견이 이루어졌죠. 그러나 W 보손과 Z 보손을 발견하기 위해서는 좀 더 테크니컬한 다른 방법이 필요하다는 사실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이러한 니즈를 정확하게 파악하여 SPS를 개조해야 한다고 주장했던 사람은 까를로 루비아라는 물리학자였습니다. 당시 대다수의 세른의 과학자들은 이 제안에 대해 부정적인 시각을 보냈으나 자신의 주장에 관한 커다란 확신을 가졌던 그는 만약 자신의 제안이 수락되지 않는다면 미국의 입자물리연구소인 페르미랩으로 가겠다는 이야기까지 언급하면서 강력하게 자신의 의견을 피력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가 옳았다는 것이 곧이어 행해질 실험에서 증명되게 되었죠. 드디어 1981년 7월 까를로에 의해 개조된 SPS인 SPPS가 처음으로 가동되게 되면서 세른은 W 보손의 존재를 밝힐 수 있을 만한 단서, 즉 신호를 얻어내는데 성공하게 됩니다. 전자와 뮤온이 W 보손으로부터 붕괴되어 만들어진다는 증거인 수직 방향 커다란 에너지 성분의 빔이 발견되었던 것입니다. 요게 이제 UA1 이거를 이제 와이어 챔버. 그러니까 챔버. 예. 그러니까 이제 빔 라인 이렇게 들어갈 때 제일 앞부분에 들어가 있는 검출기죠, 이게. 일단은 요거를 그래서 이제 트래킹 챔버로 가는데 입자가 지나가는 그 궤도를 잡아주는 그런 검출기입니다. 그러니까 여기다 자기장을 걸어주면은 전기를 띤 입자들이 휘거든요. 여기 와서 보세요. 보시면 이 지금 전선 와이어들이 보이죠, 이렇게. 네. 예. 엄청 이렇게 여기 예. 뭐 이런 식으로 예. 계속 있네요. 그렇죠. 그래서 모든 공간을 이렇게 다 채워놔서 여기다 가스가 있어요. 아르곤,
아르곤 헬륨 가스를 채워놓으면 전기를 띤 그 입자가 지나가면은 아르곤 헬륨을 때리면서 거기서 전자들이 튀어나요. 그럼 그 전자가 튀어나왔으면 여기다가 플러스 전압을 와이어에다가 걸어놨으면은 그 전자들이 와이어 쪽으로 갈 거 아닙니까? 네. 그럼 와이어에서 이렇게 시그널이 나오기 때문에 네. 아하, 입자가 거리 지나갔구나. 아. 예. 그래서 이제 지나가는 입자의 경로를 정기적으로 아는 거예요. 지보존 같은 거를 이제 발견했던 거는 뭐냐면은 네네. 전자랑 네. 전자의 반물질인 반전자가 반경이 휘는 방향이 반대 방향으로 생긴 게 이렇게 두 개가 튀어나와요. 그래서 이 두 개의 에너지를 딱 합해 봤더니 그 대략 질량이 양성자의 한 90배 정도 되는. 그래서 이제 그런 게 83년도에 하루에 한 개씩 그런 게 나와가지고 지보존을 발견했고요. W 같은 경우는 전자가 이렇게 하나만 딱 튀어나오고 미우온이라는 또 경입자가 나왔는데 네. 반대편에는 아무것도 안 나오네요. 네, 아무것도 없어요. 그러니까 그 말은 운동량이 이 밸런스가 돼야 되는데 밸런스가 안 됐다는 거죠. 그리고 반대편에 분명 뭐가 있어야 되는데. 그러니까 거기는 이제 중성 미자가 나갔다는 거죠. 이쪽이 플러스 40이면은 네. 밸런스가 되려면 저쪽이 이제 마이너스 40이죠. 그럼 이제 마이너스 40으로 가정을 딱 하면은 네. 이거의 운동량이 이제 얼마인지를 알기 때문에 네. 우리가 그 운동량을 갖고 이제 질량을 예측을 할 수가 있어요. 그 질량이 양성자보다 한 80배 더 높은 W가 만들어져요. 계속된 실험을 통해 추가적으로 W 보손으로 예상되는 54개의 신호, 그리고 Z 보손으로 예상되는 신호를 5개 더 얻어냄으로써 마침내 W 보손과 Z 보손이 정말 존재한다는 사실이 세렌을 통해 실험적으로 규명되게 된 것입니다. 와이어가 지금 여기 보면 한 이 정도, 한 1cm 정도 이렇게 간격으로 있지 않습니까? 네, 네. 맞습니다. 1cm 정도 간격으로 있기 때문에 저희가 이제 입자가 지나가면 저거의 위치를 우리가 통계적으로 하면은 12분의 1, 그러니까 1cm의 스퀘어 루트 12, 여부 정도 1로 그 간격을 알 수가 있어요. 네. 근데 이제 실질적인 지금 LHS에서는 막 수백 개의 입자가 나오기 때문에 에너지가 높아지면은 강한 자석을 걸어준다고 하더라도 거의 그냥 직선으로 가요. 우리 눈에는 직선으로 보이더라도 여기에 뭐 한 10의 마이너스 4승메타의 간격으로 이렇게 조금 휘어진 거는 이런 걸로 모르죠. 그러니까 이제는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10의 마이너스 6승메타의 간격으로 실리콘 그 픽셀 닷들을 놔두면은 네. 10의 마이너스 5승만 메터만 벗어나도 엄청나게 벗어나기 때문에 우리가 그런 걸 다 알죠. 그래서 이런 이제 와이어 챔버 대신에 그 실리콘 제일 앞부분에는 실리콘 그 픽셀 닷을 놔두고, 그 다음에 한 10cm 정도 밖에는 이제 스트립으로 해가지고 닷을 하면은 문제가 그거를 다 읽어드릴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너무 많이 정보가 생산되니까. 그렇죠. 그죠? 읽어드리려면 기본적으로 다 전압을 걸어줘야 돼요. 전압도 다 걸어줘야 되고. 그 나오는 와이어 숫자만 얼마나 많습니까? 그래서 이제 반경이 멀어지면은 수백 개가 나오면은 이 안에서 수백 개랑 요 정도 거리에서 수백 개는 다 이 공간에 펼쳐져 있기 때문에 그렇게까지 아주 자세하게 할 필요는 없는 거죠. 그래서 이제 한 요 정도 거리까지는 이제 스트립을 하고, 그 다음에 그 밖에는 여전히 그런 와이어를 쓰는 데가 있어요. 점점 더 루즈하게 해도 여기서 어느 정도의 이 방향을 어느 정도 감지를 그렇죠. 하고 예측할 수 있으니까. 그렇죠. 왜냐하면 그게 다 돈이기 때문에. 세렌에 관한 영상을 하나로 마무리하려고 했는데 생각보다 설명할 내용들이 너무 많아져서 영상의 다음 내용은 미니 파트로 나누게 되었어요. 아직 다룰 이야기들이 많이 있으니 다음 세렌 영상도 많이 기대해 주실 거죠? 과학키를 사랑해주시고 시청해주시는 많은 시청자 여러분들과 구독자 여러분들 정말로 감사드리며 이번 영상도 유익하고 재밌으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그리고 알람 설정도 부탁드릴게요. 이번 영상 또한 어김없이 제 채널에 알람 소리를 듣고 찾아주신 많은 구독자 여러분들과 시청자분들 그리고 특별히 채널 멤버십 후원을 통해서 후원해주시고 계신 이분들의 후원을 통해서 제작되었습니다. 또한 이 영상 시리즈가 제작될 수 있도록 지원해주시고 도와주시고 계신 한국과학창의재단에게도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과학키는 여러분의 구독과 시청을 통해서 성장합니다. 앞으로도 계속 과학에 관한 비하인드 스토리나 재미있는 과학 이야기를 듣고 싶으신 분들이라면 좋아요와 구독을 통해서 과학키 채널과 함께 성장해주세요. 자, 이번 에피소드도 시청해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요. 계속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언제나 그랬듯 과학을 쿠키처럼. 칼 루비아가 원래는 이제 미국 교수였는데 네. 그 요거를 W랑 G 요거를 그 미국에 있는 페르미랩 실험하고 네. 선에다가 동시에 제안을 했어요. 그래서 이제 양성자랑 반양성자, 양성자의 반물질인 반양성자를 충돌 실험하자. 그러니까 프로톤하고 엔티프로톤을 충돌시키는 실험을 하자. 그래서 이제 페르미랩하고 선에 있는데 페르미랩에서는 헛소리 하지 말아라. 우리가 안 한다. 그래서 이 사람이 니들 그래 그러면 나 이거 아이디어 선으로 가져오자. 그런데 이제 선에 와서 이제 이걸 이 사람은 가속기 물리학자가 아니었기 때문에 네. 그냥 프로톤하고 엔티프로톤을 갖고 하면 내가 검출기를 이렇게 짓겠다는 한 거고, 그 칼 루비아는 엔티프로톤을 어떻게 만들어야 될지는 이제 아이디어가 없는 사람이죠. 근데 이제 그걸 아이디어를 잇던 사람이 그 반디미어라고. 반디미어요. 예. 그래서 이 사람이 이제 양성자의 반물질은 기본적으로 그냥 이런 철등에다 프로톤을 때려요. 그러면 이제 그 중에 한 100개 정도의 입자가 나오면 그 중에 1개 정도가 엔티프로톤이 생겨요. 그러면 이제 엔티프로톤이 생성이 되면 이게 에너지가 다 다를 거 아닙니까? 이번에 만든 엔티프로톤이랑 저번 거랑 이게 다 다르기 때문에 우리가 이거를 쿨링이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에너지가 다른데 이거를 한꺼번에 가속을 시키려면은 운동량이 같아야 이거를 가속을 시키는데 에너지가 다르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엔티프로톤의 에너지를 거의 아주 운동량이 거의 없는 상태로 낮게 만들어줘야 돼요. 그래서 이거를 이제 어떻게 할 것인가. 그렇게 해서 낮게 딱 만들었으면 이제 한꺼번에 가속을 할 수가 있죠. 그래서 그때 이제 반디미어가 그 스타캐스틱 쿨링이라고 그거를 제일 처음 이렇게 제안을 해가지고 엔티프로톤 빔을 만들었죠. 그래서 그거가 만들었기 때문에 UA1 검출기를 갖고 충돌을 할 수가 있었죠. 그래서 구현을 할 수 있었던 아이디어가 반디미어한테 있었던 그렇죠. 거죠. 그러니까 그렇게 해서 이제 그 가속기를 양성자랑 반양성자 충돌 가속기를 만들었고, 충돌을 시키고 나서는 이 검출기를 이용해서 W랑 G 입자를 그 칼 루비아가 잡아낸 거고, 그래서 이제 노벨상을 반디미어랑 이 칼 루비아랑 같이 받은 거죠.